한미 두 정상이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거듭 밝히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경제 안보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외교수장을 앞세워 IPF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국정동력 확보와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대거 참석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PCR 대신 신속 항원 검사만 받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간에는 음주 운전 등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상징인 오산의 공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북한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내는 동시에 혈맹과 우정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사흘 내내 동반 일정을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날 선택은 안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지하 벙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약을 찾아 양국 지휘관의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한미 간의 강력한 이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K약은 한반도 상공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해 대응 조치를 하는 일종의 전략사령부로 전시의 모든 공중작전을 지휘, 통제합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K약을 찾았는데 두 정상은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두 나라 연합 방위의 끈끈함, 우정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이 우위가 바로 한미 동맹의 힘입니다. And now,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our alliance grows stronger every single day.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굳건한 방위와 실질적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한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동반 행보로 마지막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각각 자국의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해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다행히 작전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오산 기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네, 2박 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은 안보로 마무리했는데 이색 장면들을 엄윤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산기지 방문에 앞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회견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어김없이 북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제안을 여러 경로로 던진 만큼 이제는 북한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오산 기지 내 지하 벙커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한 두 정상은 서로 다른 스타일로 장병들을 격려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I wish you'd work on your biceps a little bit. And you too, pal. About as big as my thighs. 여러분들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오산에서 함께한 일정을 마지막으로 두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차량이 떠날 때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우리 장병들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했는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기지 내 식당에 등장한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장병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를 때는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배웅했습니다.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도 공개됐는데 윤 대통령은 원활한 소통을 바란다는 의미로 나비 국화당초 서한을,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거울과 보관함이 합쳐진 경대와 지난 2015년 자신이 기획했던 마크로스코 전시도록을 전했습니다. 거수경례를 마지막으로 전용기에 오른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 하루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군사 동맹을 토대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됐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웨이퍼에 서명하는 모습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포함한 경제 안보 동맹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ICBM 발사 징후로 긴장감 속에 열린 회담. 대북 메시지는 강경해졌습니다. 공동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Alliance in action.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 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선언에 담겼던 판문점 선언 언급은 빠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 참여를 넘어 제도 정비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나 사드 기지 정상화 같은 민감한 내용은 제외했지만 한미 관계 우선 메시지를 명확히 한 만큼 중국 설득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며 한미 신뢰가 돈독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불분명하다며 외화 내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만에 외교수장을 내세워서 한미 공조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을 배제한다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미 정상회담 하루 후인 어제 광저우에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자국 내부 시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왕 부장은 이어 경제 문제를 정치와 무기와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국가는 미국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재부각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미국이 위장을 벗고 타이완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를 도발하면서 아태 지역까지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고 대항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 부장의 발언은 미국은 직접 거명하며 신랄하게 비판한 반면 한국은 거명하지 않은 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참여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태평양의 질서하에 어떻게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원천적인 고민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경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국도 현재 중국과 다층적으로 경제, 통상, 무역 투자, 서비스 등의 면에서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도 여야 지도부의 지원 유세 속에 후보들은 지역을 누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분위기를 띄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텃밭인 경상도 지역을 훑으면서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국격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청주에서 시작해 울산까지 이어지는 대선 유세에 버금가는 광폭 행보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40% 민영화 발언을 두고 맹폭을 가하면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짜 헛개비 놓고 싸우는 척한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헛개비입니까?
그 집안은 원래 그렇습니까? 최고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도 각 후보들이 날선 말들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수위 동안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졸속한 이전과 관저 쇼핑, 깜냥이 안 되는 국무위원들의 임명, 걱정 많이 되시죠?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오만을, 그들의 게으름을, 그들의 거짓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오는 6월 1일 국민 무서운 줄 알라.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정권 안종론과 심판론의 대결 속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 어떤 시민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릴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전현직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봉하마을로 내려갑니다. 특히 임기 중에 추도식을 찾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했던 건 지난 201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직후였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또 노무현의 친구로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는 5월에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주기 추도식이 있는 오늘 너럭바위 아래 잠든 친구를 만납니다. 공식 행사에서 예정된 추도사는 없지만 SNS 등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내각을 이끌었던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자격으로 추도식에 갑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수 정권의 당정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노, 친문 원로 등이 집결할 걸로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나름대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의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역별 판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이광재 후보, 보수 적자를 자처하는 김진태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각자 자기만의 뚜렷한 색깔로 강원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걸어온 길부터 내놓은 대표 공약까지 대비되는 두 사람. 과연 누가 이곳 강원도지사 집무실의 주인이 될까요? 두 후보 모두 기사회생을 겪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이광재 후보.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특별사면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고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진태 후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모진 발언으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단식 농성에 이은 발빠른 사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도지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일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진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소 친노 이광재의 복귀냐, 보수 적자 김진태의 탈환이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며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인생을 걸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 대표 공약 역시 차별화됩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양당과 두 후보 모두 역점 공약으로 선정한 상태. 강원도에 없는 게 바로 대기업. 김 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 공약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다양한 취업 알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효도하는 도지사를 표방하며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이광재 후보, 맞서는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 굴곡진 정치 인생을 걷고 있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강원도를 넘어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656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117일 만입니다. 그제보다는 9,114명, 일주일 전보다는 3,261명이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원숭이 도창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발열과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과 함께 전신, 특히 손의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인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 도창 진단검사법과 시약의 개발 평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질병청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 감염자에 대한 추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감염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WHO는 이날 기준으로 영국에서 20건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원숭이 도창 감염이 원래 보고되지 않았던 12개 나라에서 92건의 감염 사례,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등을 탈 때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더니 얼마 못 가 달리던 차에 부딪힙니다. 지난 12일 새벽 킥보드를 타던 21살 남성 2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한 대에 함께 올라탄 데다 안전모도 쓰지 않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곳 대학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중앙선을 가로지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탄 채로 건넙니다. 안전모 쓴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안전모를 챙겨야 돼서
그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안전장비는 역시나 뒷전입니다. 차도보단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근데 또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합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4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안전모를 써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법규가 시민들에게 아직 익숙치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를 구비하는 걸 의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조금 더 형성하는 것을. 다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이미 4년 전 의무화됐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규칙이 널리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비관 섞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 같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야간 시간대에는 음주운전 등 낮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면서 개선점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20대 남성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전모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남성. 안전모를 쓰지 않아 붙잡았더니 무면허 운전도 들통납니다.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탓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없어도 바로 이용 가능하고 되더라고요. 20대 초반 남녀는 둘이서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술 먹어도 타도 된 줄 알고 끊는데 다 중간에 타고 다니고 저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된 줄 알고. 네,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렇게 좁은 골목 곳곳을 누벼 차량 음주 단속처럼 거점을 잡고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이용자가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크고 번호판 등 식별 장치도 없어 한 번 놓치면 추적도 어렵습니다. 음주 측정이라든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역시 골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정식 교통수단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법규를 안 지키게 되고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 가입 의무화부터 번호판 부착 등 관리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마련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 사고와 인명피해도 늘어가는 가운데 제도 확립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어제 낮 1시 반쯤 대구 고모동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2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이 갑자기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전남 나주 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A씨가 엔진룸의 이상음을 듣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부산시 중앙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택시에 탑승했던 기사와 승객은 화재 직전 차량에서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일진일퇴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영토의 1cm도 러시아에 내줘선 안 된다고 연설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솔레다르에는 이제 성안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Зачем должны страдать гражданские люди? Зачем вот сейчас повыезжали, да, вот смотрите, сколько процентов, да, выезжает с людей, с населения. Ну, что, сколько они будут бегать, сколько они будут мотаться по Украине.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로 향하는 무기와 보급 물자의 운송로를 노렸습니다. За сутки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ражены 3 пункта управления, 13 районов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живой силы и украинск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우크라이나군도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240mm 방사포로 파괴했습니다. На Донбасі ситуація надзвичайно важка. Як і в попередні дні,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намагається наступати на Слов'янськ і Сєвєродонецьк.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стримують цей наступ кожен день, який... 이런 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외국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hoćby centymetr jej terytorium i kawałek suwerenności, będzie to olbrzymi cios nie tylko dla ukraińskiego narodu, ale dla całej wspólnoty Zachodu. Nie mam co do tego żadnych wątpliwości.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도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이 함락됐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마리우폴도 빼앗긴 상태입니다. 휴전협상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기본 입장은 침공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휴전협상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가 고승민의 1군 리그 첫 홈런포로 두산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2대4로 뒤져 패색이 짙었던 9회 초 투아웃 이후 고승민이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려서 5대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SSG는 8회 말 터진 추신수의 동점포와 케빈 크론의 역전 적시타로 LG를 3대1로 누르고 두 팀의 격차를 4게임으로 벌렸습니다. 하나는 키움의 6대5로 역전승하면서 4연패 늪에서 벗어났고 삼성은 신인 이재현의 역전 투런포로 KT의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광주 홈에서 생애 첫 연타석 홈런을 친 이창진의 활약 속에 NC를 8대6으로 눌렀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수원FC를 꺾고 2연승과 함께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김진규의 중거리 슛이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며 결승골로 연결돼 행운의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구FC는 세징야의 50-50 클럽 가입과 김진혁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강원을 3대0으로 이겼고 제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계절의 시기가 2달 이상을 앞서가면서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3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8.3도, 대전은 16.4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32도, 경산은 무려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공기가 무척 답답하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백악관은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서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행보 차원에서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PCR 대신 신속 항원 검사만 받아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무거운 현안 말고도 여러 개인사까지 공유했습니다. 각자 키우는 반려동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가 하면 대통령에 출마하기까지 굴곡진 인생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처음 가진 3대3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예정된 시간을 40분이나 넘겨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각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자연스레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토리 아빠로 불리는 윤 대통령은 반려견과 유기묘 등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우고 있고 4년 전 입양한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바이든 대통령도 반려동물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두 정상은 서로의 굴곡진 인생사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까지의 개인사를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혈통 가정에서 태어나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이력, 첫 상원의원 시절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고 부통령 시절엔 장남을 뇌암으로 떠나보낸 슬픔 등 개인사를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27년간의 검사 생활에 이어 정치에 뛰어든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 서로의 삶의 바탕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지한 대화만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은 번쩍번쩍 광을 낸 구두를 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도 구두를 더 닦을 걸 그랬다고 농담하기도 했고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땐 자신이나 윤 대통령이나 훨씬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유머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숨가쁜 회담 일정 속에서도 두 정상은 사적으로도 의기투합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함께 방문한 경기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 K약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K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시설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작전 등 3축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방문을 계기로 K약 시설 내부를 최초로 공개한 건 확고한 연합 대응 태세를 과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약은 한반도 상공의 항적을 감시 식별하고 타격까지 관장하는 기능을 맡는 등 항공 우주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전략 사령부로서 공군의 두뇌로 통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면서 엄지척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양국 정상이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일정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차량에 떠날 때 서로를 향해서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에어포스 원에 올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네, 일본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구상 출범을 선언합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주일 미군 요코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부터 호주, 인도가 함께하는 쿼드 정상회의까지 바쁜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최대 화두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을 시작으로 이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That there's a need to cooperate much more closely, not just militarily, but in terms of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nd so we talked in some length about the need for us to make this larger than jus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와 이를 위한 방위비 증액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새 경제협력 구상 IPEF 출범이 핵심 의제입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으로 한국에 이어 일본도 참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難しい問題が存在するわけではありますが、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先日の代表団とのやり取りも踏まえ、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取り組みを 다음 달 말 스페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첫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외교 일정 속에 과거사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중국은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과 공급망 협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 배제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국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PEF,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말로만 개방적이지 실제로는 중국 억제가 목표라는 겁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Putin's brutal and unprovoked war in Ukraine has further spotlighted the need to secure our critical supply chains so that our economy, our economic and our national security are not dependent on countries that don't share our values. 관영 매체는 미국 주도의 IPEF가 아시아 회원국에는 별로 혜택이 없을 것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든다면 국익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거론한 겁니다.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관련 추가 언급이 나오지 않은 건 중국으로서는 긍정적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도 논의되지 않아서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며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전략회의를 열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투자주도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방역 상황을 점검한 회의에선 과학에 근거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임명 직후 현충원 참배와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휴일인데도 경제산업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각 컨트롤타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전략회의에서는 무엇보다 투자주도 성장과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주도 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그런 체제로 가고, 그러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드러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린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과학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항체 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의료 체계를 갖추겠다며 필수 병상과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백신 이상 반응 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백신 피해 보상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불편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공식 취임식에 이어 오후에는 정부 대표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봉화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어제까지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이라면서 당장 정 후보자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보듯 정 후보자 본인이 오늘쯤 결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는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진 종이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사고가 난 직후지만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역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택시와 부딪힌 뒤 차를 두고 달아난 겁니다. 택시 운전자는 소방대원들이 구조했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석에서 젊은 남성이 내려 빠르게 달아났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나오더니만은 욕설을 하면서 막 저를 지나쳐서 바로 근처 골목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본인도 다쳤을 텐데 그렇게 심하게 뛰어가더라고요.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덮자 헬기가 분주하게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분성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3대와 진화대원 17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구미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3,600만 원어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 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만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세란 별명의 유류세,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리터에 1,750원 5달로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휘발유가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리터가 2,000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 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부담금과 검사 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서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석유 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서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30%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 25.4%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5.2%는 실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을 모두 합하면 14%에 달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의 8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관련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72.1%, 예전엔 받았지만 최근엔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6%로 나와서 둘을 합치면 80.7%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구 소송을 낸 경우는 9.5%였고 이행 확보 절차 이용은 10.5%로 법적 조치를 취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겠고요. 경북 경산은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도권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 대전은 16.2도, 대구는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대구 모두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의 꿈을 이뤘다며 감격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I mean, it was an unbelievable achievement, but I'm really grateful for the teammates and the supporter and coaching staff, everyone who is helping me. I thought I was really frustrated when I missed the big chances, and yeah, finally I told the players, I missed the easiest chance today and scored one of the toughest ones. So I mean, look, sometimes it's happened, but I didn't give up. I want to score today, especially today, and yeah, I mean, without the team, and they helped me a lot in the halftime. They want to help me. We could see it today. 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 하루 만에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격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군사 동맹을 토대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됐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웨이퍼에 서명하는 모습은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포함한 경제 안보 동맹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힙니다.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ICBM 발사 징후로 긴장감 속에 열린 회담. 대북 메시지는 강경해졌습니다. 공동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Alliance in action.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 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선언에 담겼던 판문점 선언 언급은 빠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 참여를 넘어 제도 정비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것을 우려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나 사드 기지 정상화 같은 민감한 내용은 제외했지만 한미 관계 우선 메시지를 명확히 한 만큼 중국 설득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며 한미 신뢰가 돈독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불분명하다며 외화 내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IPEF는 영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길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핵실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열려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한 만큼 북한이 답을 할 차례라고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을 우려해왔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마무리됐지만 북한의 도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It's hard to speculate, honestly, and anytime people start speculating on what North Korea might or might not do, they tend to have their expectations confounded in one way or another.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시사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을 묻자 헬로우라는 인사와 함께 그게 끝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 재확인과 백신 지원을 제안한 만큼 북한의 답을 들을 차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M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냉담한 대답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절제된 접근 방식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BS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한때 자신이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또 다른 확연한 차별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도 여야 지도부의 지원 속에 후보들은 지역을 누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고리로 분위기를 띄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는 텃밭인 경상도 지역을 훑으면서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다면서 국격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청주에서 시작해 울산까지 이어지는 대선 유세의 버금가는 광폭 행보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40% 민영화 발언을 두고 맹폭을 가하면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짜 헛개비 놓고 싸우는 척한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헛개비입니까? 그 집안은 원래 그렇습니까? 최고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도 각 후보들이 날선 말들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수위 동안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졸속한 이전과 관저 쇼핑, 깜냥이 안 되는 국무위원들의 임명, 걱정 많이 되시죠?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오만을, 그들의 게으름을, 그들의 거짓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오는 6월 1일 국민 무서운 줄 알라.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의 대결 속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 어떤 시민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릴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전현직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각 지역별 판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이광재 후보, 보수 적자를 자처하는 김진태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각자 자기만의 뚜렷한 색깔로 강원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걸어온 길부터 내놓은 대표 공약까지 대비되는 두 사람. 과연 누가 이곳 강원도지사 집무실의 주인이 될까요? 두 후보 모두 기사회생을 겪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이광재 후보.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특별사면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고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진태 후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모진 발언으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단식 농성에 이은 발빠른 사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도지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일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진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소 챗노 이광재 복귀냐, 보수 적자 김진태의 탈환이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며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인생을 걸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 대표 공약 역시 차별화됩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양당과 두 후보 모두 역점 공약으로 선정한 상태. 강원도에 없는 게 바로 대기업. 김 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 공약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다양한 취업 알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효도하는 도지사를 표방하며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이광재 후보, 맞서는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 굴곡진 정치 인생을 걷고 있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이니만큼 당장 정 후보자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보듯 정 후보자 본인이 곧 결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또 이원석 대검찰청 신임 차장도 오늘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을 합니다. 소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이후 예결위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권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지만 송파, 강동은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5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23억 원에 거래되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3억 2천만 원 하락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급한 사람들이 이제 25, 26에 내놨던 것을 그만큼 조정을 해가지고 몇 개가 팔렸어요. 송파구 가락동 다른 대단지 같은 평형도 20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9월보다 2억 7,500만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에서는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는 47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6일 44억 7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 비싼 것으로 이달에만 신고가를 2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계속해서 신고가를 진행하시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매수 문의도 많고 강남구 안에서도 많이 이동하시고. 아크로 리버파크 등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역시 연일 최고 가격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초와 강남은 상승세인 반면 송파와 강동은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권은 보유 경향이 짙어지며 가격이 오르는 반면 송파 강동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늘어나며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 강동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공급이 있었다는 점도 격차를 벌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당분간 집값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5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의 방한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평가가 좀 궁금하네요. 예, 오늘 모든 신문들에서 이 관련 내용을 일면에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아 그리고 한겨레 두 신문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에서는 일면의 안보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기사를 실으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마지막 날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사진도 실었고요. 예. 또 제목에 북한 핵 위협에 핵 대응 첫 명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움직임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편 한겨레 신문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조명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편을 분명히 드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인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한미 동맹 영역은 넓어졌지만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보다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두 신문 외에도 경향신문에는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이라는 기존의 기조에서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안미경미 이렇게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가서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다른 신문 띄워주시죠. 네, 이번 공동 성명에 이게 명시가 돼서 많은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핵이 명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표현이 담긴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핵이라는 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담긴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신문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이후 열지 않았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전문가는 확장 억제는 전적으로 미국 의사에 기댄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면서 핵무기 의사결정에 앞으로는 우리 의견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북미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적기에 전략자산을 전개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한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적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는 때가 아니라 사전 징후가 있을 때까지 모두 포함해서 아우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관련된 소식,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머물면서 내내 기업인들을 계속 만났어요. 어제는 정의선 회장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안보 측면도 주목을 했지만 이렇게 경제협력 측면도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올 때는 삼성, 갈 때는 현대차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21세기 진정한 전쟁터를 대표하는 곳이 어딘지 보여줬다면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일정을 주목하는 기사 인용을 했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전 세계 주요 뉴스에 보도되는 등 서로 남는 장사였다면서 윈윈 관계였다 이렇게 신문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단독 회담을 가졌고요. 22일 만찬 자리에도 우리 측에서 한 5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재계 인사였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업계에서는 우리 산업계의 높은 위상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투자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모습도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 네. 누차 강조한 기술 공급망 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소식입니다. 수도권 판세를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서울구청장을 포함한 수도권 표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앙에 나와 있는 그래픽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면은 중앙에 이 굵게 검은색으로 포함된 안쪽이 이제 서울 25개 구청장이고요. 그 밖에 있는 지역이 경기 인천 지역 표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표심 흐름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료를 한겨레 신문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예. 서울 먼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본 곳은 없었고요. 경합 우세다라고 본 곳이 노원, 성동, 관악구 이렇게 세 곳으로 나왔습니다. 예. 모두 다 현역 구청장이 출마한 곳이었고요. 민주당은 이 세 곳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최소 10곳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우세로 본 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또 용산, 종로 등이었고요. 이 6곳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최소 13곳 이상에서 승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합으로 나타난 곳이 절반에 가까운 12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는 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편 인천 지역을 보면 10곳 중에서 민주당이 우세로 나타난 지역, 계양, 부평 등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궐선거 민심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인천, 계양, 을 보궐선거 분위기가 다소 묘해지고 있어서 관련 흐름과 또 결과도 주목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경기 지역을 보면 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이 12곳 정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예. 민주당 출신 시장이 3선을 지낸 곳이고요. 또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다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평가와 실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9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판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소식 계속 많이 전해드리는데 저희가 학식,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서도 좀 이런 물가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물가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식당, 학생 식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중앙에 나와 있는 학식 가격을 보면요. 정말 여러 학교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학식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이었는데 인상폭을 보면 가격으로 보자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였습니다. 500원, 1,000원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인상률로 따지면 10%에서 한 30%까지 되거든요. 예, 이게 직장인 밥값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먹는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예. 한 대학생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다수는 이 학식 가격으로 3-4천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식 업체들도 고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밀키트 판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따로 셀프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두고 밀키트를 판매한 뒤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먹도록 해서 인건비를 좀 아껴보자 이런 이제 셈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밀키트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험적인 시도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가격이 중요하겠죠. 맛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관련 기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좀 불안한 시장이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사 하나 볼 텐데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최근 코인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코인은 법정 통화가 아니므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환기해주는 의미의 공지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가치를 고정하도록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각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투자의 유의점을 공지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거래소가 이에 따라서 공지 글을 올린 겁니다. 자, 따라서 거래소에 들어가면 어떤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동된 코인은 무엇인지 공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과는 본인 몫이라고는 하지만요.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악용되면 엄연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법적 제재나 감독 방안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당정이 오늘과 내일 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진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올린 걸로 추정되는 글이 또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국일보가 기사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는 N번방을 파헤쳤던 이제 현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허위 정보로 사회의 분노를 부추겼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다소 조롱하는 내용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응하는 건 2차 가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난 두 번째 글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지난 3월 조주빈이 쓴 것으로 두 번째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 같은 블로그에 올라왔다고 하고요. 이런 글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수용자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주빈이나 조주빈 아버지가 아니라 사칭범이나 N번방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가해자가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추종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나 싶은데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겁을 먹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심상치 않게 신문에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 1면에도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14개국에서 1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과 왕래가 잦은 북미 또 대양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잠복기가 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해외여행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긴장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은 감염 초기 단계이고요. 사망 사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피부에 수포와 또 딱지가 생기는 증상을 보입니다. 치명률은 변종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 발견된 서아프리카형의 치명률은 한 3.6% 정도라고 하고요. 코로나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공기 중에 입자로 전파되는 코로나에 비해서 이 원숭이 두창은 침이나 체액 등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은 코로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한 85% 정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 천연두 백신 한 3,500만 명분 비축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코로나처럼 많이 퍼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방역당국도 그렇고 우리도 긴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의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사상자 10명을 남기고 20시간 만에 꺼진 울산 S-오일 공장 사고의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 출입이 통제되면서 잔류가스 제거 등 안전 조치가 늦어져 증거 수집 등 수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파이프로 뒤엉킨 설비에 거센 물줄기가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지난 19일 밤 시작해 사상자 10명을 남긴 S-오일 공장 폭발 화재 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현장 투입 작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S-Oil 측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S-Oil feels heavily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nd such will fully cooperate with related authorities in handling the incident and finding its root cause. 하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감식과 증거 수집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사고 직후 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S-Oil 측은 잔류가스 제거와 추가 가스 누출 방지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소방당국과 노동부의 안전진단까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현장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이 지나가는 배관계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비나. 그런 부분에서 누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고 섣불리 진입을 했다가는 조사자들도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위험한 화학물질이 오가는 복잡한 설비인 만큼 공정을 잘 이해하는 관계자가 수사를 도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4도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중반까지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8.4도, 대전 16.2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30도, 대구 32도,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공기가 무척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또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